그 9시 30분부터 시험 보고 10시 20분에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틀려보고 또 설명을 들으면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이게 아마 동형 모의고사가 이제 9월 달부터 보는 게 이게 시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차 과목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안 보면 금방 다 잊어먹어버리고 또 보면 금방 다 기억나는 게 2차 과목의 특징입니다. 1차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공부하는데. 그래서 잊어먹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2차 과목은 금방 들으면 알 것 같고 안 보면 또 금방 잊어먹는 게 2차 과목의 특징입니다. 자, 218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틀린 것은 했는데 상가 10억이네요. 상가의 경우에는 서울에는 9억,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 오늘 프린트에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이하. 그 다음에 광역시는 5억 4천 이하.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 안 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영덕 대개가 아니라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임시 특례 규정, 즉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가 2개가 있습니다.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면 있네요. 54번에 보면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주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무부서가 법무부입니다. 다 법무부 장관인데 표준 권리금 계약서만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 9억 초과하더라도 지금 10억이잖아요. 이 문제 10억이라도 대항력은 주장할 수 있으니까 건물주 밖에도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거죠.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으니까 10년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6개월 동안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주인한테 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해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겠습니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자, 근데 1번 대항력 취득한다. 대항력은 취득합니다. 근데 2번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10억이기 때문에 9억 초과니까 없는 게 뭐냐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최단기 존속 기간 1년, 5%밖에 못 올린다. 월차임 전환율 이런 거 다 적용 안 됩니다. 9억 초과하면 확정일자 도장도 안 찍어질 뿐더러 설령 몰래 도장을 어떻게 잘못해서 도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요. 9억 초과니까. 2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있고요. 갱신되는 경우는 5번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만 정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년 계약 체결한 거는 계약갱신 요구 불가능하다고 했죠. 초과하니까 합하면 10년이 넘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220페이지 35번에 보면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수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서울특별시에서는 6억에 월세차임 300이면 합하면 환산보증금 9억이니까 적용되죠. 9억이니까. 그 다음에 강화구는 어디에 속하냐면 기타지역에 속합니다. 기타지역. 인천시 강화군 옹진구는. 그래서 3억
7천입니다. 3억 7천. 틀렸죠. 그래서 4억이잖아요. 보증금 3억에 월차임 100만 하면 4억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에 보면 광역시 3번에 광역시 해가지고 가로 안에 2와 군 제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프린트 군 제외라는 말은 군이 제외된다는 말은 군은 광역시에 안 들어가고 기타 지역 그냥 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기타 지역에. 프린트 오늘 이거 보고 좀 문제 이걸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인 경우 창원시 기타 지역이니까 3억 7천입니다. 3억 7천. 4억이니까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죠. 3억 7천을 초과하니까. 수원은 어디입니까? 수원은 과밀 억제권역이니까 6억 9천 이하인 경우 적용되죠. 2번이 답입니다. 그 오늘 내드린 프린터 이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는 5,500이 아니라 6,500 이하인 경우 6,500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과밀 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 그 다음에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기타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이게 부산은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되고요. 부산은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세파화, 세종파주 화성은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는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세종파주 화성이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요. 오늘 그 프린트에 있잖아요. 프린트. 자, 그래서 35번의 답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의 2번. 자, 그 다음에 39번 보겠습니다. 222페이지 39. 틀린 것은 했는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법에서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계약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명령에 의한 등기든 설정 등기든 똑같습니다. 등기의 효력은 모두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이후에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습니다.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습니다. 등기 말소해 주는 것과 돈 돌려받는 게 동시행이 아니라 보증금부터 돌려받고 등기를 말소해 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9번의 1번입니다.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해관계인의 경우 인적사항 열람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인적사항은 당사자, 거래 당사자만 인적사항 요청할 수 있고요. 이해관계인은 확정일자 받은 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 보증금 이런 것만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4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계약력은 다음 날 오전 0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예, 근데 이번에 신설된 게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하여 이 말이 추가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1급 감염병 이걸 명시했다고요. 제1급 감염병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감액 청구는 청구권이지 형성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월세 100만 원인데 50만 원 깎아달라고 청구했다고 꼭 깎아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합의가 안 되면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세입자는. 근데 그 현실적으로 소송하기는 쉽지는 않죠. 주인하고 사이 나쁘면서 계속 임대차 관계 유지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맨날 싸우면서.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는데 1번. 자, 그러면 3번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3번은 자, 가령 5년 동안 1년짜리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장사하고 전대차 계약을 세입자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놨다고 이게 전대차 계약이죠. 그러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신해서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39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44번인데요. 틀린 것은 했는데 금융기관 등이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된 내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세자금 대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라 옛날에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이런 분들이 말했었는데 옛날에는 그때 이게 나온 거예요.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해주려면은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 해줬으면 그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로 우선 면제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우선 면제 받으면 금융기관이 대신 받아갈 수 있다고요. 대출 금리를 낮춰주려고 이런 걸 신설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대항 요건을 상실한 경우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 그렇죠. 대항력은 있어야 되고요. 등기 말소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요거 1, 2, 3번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3번은 금융기관 등은 우선 면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또 1, 2, 3번은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4번이 중요합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이 9억을 초과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건 적용된다 했죠? 그거 이게 답이 중요합니다. 4번이. 1, 2, 3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5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법 적용 대상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예, 계약 갱신 요구권은 9억 초과에도 적용됩니다.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거 빼고 나머지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 기간 1년,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는 적용 안 된다고. 이 금액 초과하면 그 5% 초과해서 올려도 된다고. 시세만큼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도 안 됩니다. 이 금액 초과하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47번 권리금. 권리금이 명문 규정으로 도입된 것은 2015년도에 도입되었는데요.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이 아니고. 보통 권리금은 현재 장사하고 있는 세입자가 받아 나가잖아요. 새로운 세입자한테. 그게 권리금이라고요. 물론 주인이 권리금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은 주무부서가 국토부입니다. 원래 그 상가금리 임대차 보호법의 주무부서는 법무부라고 했죠. 그래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은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왜 그러면 권리금을 평가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임차인은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액은 새로운 세입자가 지급하려는 권리금하고 현 세입자의 권리금액인데, 현 세입자의 권리금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에요. 그 둘 중에서 높은 금액입니까? 낮은 금액입니까? 낮은 금액이죠.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나오세요. 여주수에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언니는 다 맞추는데 안 나오니까 지금 틀리잖아요. 계속 듣는, 이게 직접 나와서 듣는 게 중요해요. 이제 그게 리듬이 깨질 수 있거든요. 왔다 났다가 이게 집에서 하고 그러면 말 생각처럼 아주 독한 사람 아니면 혼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혼자서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저도 나무 강의하는 거 인터넷으로 보다 보면 졸다 일어나 보면 다 끝나고 있고, 그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게 혼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격이 원만하지 못해서 부동산 하기는 힘들어요. 부동산 하려면은 대충 서로 타협을 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법대로 완벽하게 법대로 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중개업은 못하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합격자가 46만 8천 명이나 되고요. 그 중에서 개업을 한 사람은 12만 명입니다. 4명 중에 지금 1명이 개업을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법대로만 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대충 하면 또 사고 나고 이러니까 참 슬기롭게 그때그때 이걸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하는 거는 순발력이에요. 그때그때 손님이 갑자기 질문하는데 뭐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라 그걸 일일이 다 말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느낌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취직을 한 1년 정도 해보고 개업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연세 많이 드시면 취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취업했다가 나이에 다 잘렸어요. 얼굴만 보고 가능하다고 했다. 나중에 주민등록 등본 떼오라고 떼다 주니까 주민등록번호 보고 다 잘렸어요. 나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이러더라고. 사장이 자기보다 나이 많으니까 고용을 안 하려 하더라고. 부담스럽다 하더라고요. 사장이 실장한테 언니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는 언니 이런 말 쓰면 안 되거든요. 사무소에서는 사장님, 실장님 이렇게 해야 되지, 언니, 오빠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손님 오는 줄도 모르고 실장 여자분이 사장 남자한테 오빠 이렇게 하니까 손님이 왔다가 둘이 무슨 관계지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말 같은 거. 평소 쓰다 보면 손님이 쓸 때도 모르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돼요. 자, 47번에 1번이 답이고요.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국토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다 있습니다. 주어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4번은 주어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3번, 4번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거 우리 요약 암기 프린트에도 54번 맨 밑에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요것도 지금 민법 선생님하고 제가 우리나라에 강의하는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이게 다 제각각이더라고. 이거 1년 6개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년 6개월 동안 영업용 건물로 사용 안 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된다고요. 그건 주어가 누구냐고요. 현 임차인이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세입자 내보내고 건물주가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 안 하는 경우를 말할까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강의하는 분들마다 제각각이더라고. 제가 인터넷으로 이걸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2015년도 이 권리금 제도를 도입할 때 공청회에도 참석했었고 학회 세미나에도 참석했었고 이 법을 위반한 법무부 담당자한테 제가 질문해봤어요. 이거 누구냐, 주어가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물으니까 저보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더라고요. 그 주어가 없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임대인 임차인 없죠. 지금 누군지 없기 때문에 둘 다 해당된다. 지금 법무부 법 위반한 사람은. 그러니까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 안 하는 경우도 포함되고요.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나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이제 더 이상 세 안 주겠다, 그냥 나 동창회 사무실 그냥 내 개인 사무소로 쓰겠다, 1년 6개월 이상 세 안 주고 가지고 있으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지금 임차인이 임대인이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둘 다 해당된다.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데 굳이 뭐 임차인, 임대인이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은 있죠. 그냥 법조문 그대로 내릴 가능성이 많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안 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1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던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되는 게 몇 개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20개 정도 돼요. 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개 여기에 해당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해줘도 됩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 얼굴 한번 보고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단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되죠. 백화점 할인 매장 안 된다고요. 공유재산 안 됩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안 됩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2015년도에 이게 도입됐는데 도입되기 전에 제가 현업에서 중개업을 해보니까 건물주가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 특이하게 반드시 내라 하더라고. 안금세 안 주겠다. 그럼 세입자는 개업공개사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넣었어요. 넣어도 세입자들 사이에 몰래 암암리에 주인 몰래 권리금을 주고받았어요. 옛날에 2015년도 전에는 이게 도입되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외려 이게 법이 양성화되고 나니까 오히려 현 세입자가 권리금 받아가는 나가는 비율이 옛날보다 더 낮아졌대요. 오히려 지금은 합법적으로 주인이 방해해버리면 권리금 못 받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니까 주인이 150만 원으로 올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주인은 법 위반했냐고 안 했냐고. 지금 50만 원 받는데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니까 150만 원 받아버리면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현 세입자가 받던 차임에 비해서 현저하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올리는 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 현저한지 안 한지는 소송해봐야 알고요. 만약 주변 시세가 다 150이면 위반 아니에요. 근데 주변 시세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50만 원을 떨어졌는데 혼자만 150만 원 올리는 거는 물론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데 소송하는 사이에 벌써 새로운 세입자 다 없고 계약기간 끝나버리니까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받기 어렵겠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봐야 실제 받는 돈은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주인이 협조 안 하면 권리금 못 받아갑니다. 만약에 현재 제가 100만 원 있는데 주인한테 나 지금 새로운 세입자 데려올 건데 데려오면 월세 얼마 올릴 겁니까? 하면 솔직히 150만 원으로 가르쳐주면 세입자를 데리고 올 때부터 150만 원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세입자가 지금 100만 원인데 새로운 세입자 데려올 건데요. 월세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이런 거 묻기도 좀 애매하죠. 만약 물으면 주인은 뭐라고 하면 돼? 여러분이 주인 입장이라면 뭐 헛소리 하냐? 데려오기나 해라. 데려오지도 않고 뭐 벌써부터 헛소리하고 앉았냐? 이렇게 해놓고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120만 한 20만 원만 올려도 계약 거의 안 해요. 새로운 세입자가. 그러니까 주인이 받아가도록 협조하고 싶으면 좀 올려야 되겠다. 150 올려야 되겠다. 처음부터 데려올 때 어차피 150이라고 하고 그냥 데려와라. 이런 식으로 협조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주인이 협조 안 하면 또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도 거부해도 돼요. 자력이 경제적 능력이죠. 월세 안 낼 것 같다 이러면 거부해도 된다고. 근데 월세 낼 건지 안 낼 건지는 사실은 그러면 주인이 월세 안 낼 것 같아서 거부해버리면 현 세입자가 데리고 온 세입자가 월세 낼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근데 그 새로운 세입자가 소송하는데 정인으로 참석하라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 다른 데 가서 구해버리지. 그 귀찮게 와서 정인 서줄 가능성이 희박하죠. 정인 이거는 쉽지 않아요. 저도 제 재판에 제가 정인으로 한번 딱 정인 선서하고 정인해봤어요. 뭐 정인했냐면 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면은 원고는 국가입니다. 피고는 제가 고소한 피고인이고요. 그럼 저는 그냥 정인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형사사건은 제가 사건 당사자가 아니죠. 검사가 원고라고요. 그 검사가 저를 정인으로 채택한 거예요. 그 정인 선서하고 위정을 할 경우 위정의 달을 달게 받겠습니다. 선서하니까 막 손이 들들 떨리더라고요. 거짓말 좀 하긴 했는데. 근데 거짓말해도 그 내심의 여사,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진실과 부합하지 않아도 그건 위정죄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건 위정죄가 아니라고요. 실체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내심의 여사와 다르게 속에 있는 마음하고 다르게 속이면서 내가 분명히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거짓말하면 그거는 위정죄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대로 말하면 그럼 뭘 정인했냐면
6천만 원 돈 빌려주고 9개월 후에 9천만 원 준다더라. 이자를 3천만 원 준다더라고요. 9개월 후에. 그 판사가 이렇게 돈 많이 준다고 하는데 아니 의심스럽지 않느냐, 안 이상했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사기꾼이라고 이제 했더니만, 그러니까 예, 안 이상했는데 하니까 판사가 나중에 무죄 나왔어요. 무죄 나오고 그 피고는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오히려 역으로 부동산학 박사고 저 부동산학 강의하고 다니고 내가 사기 당했지 저 사람이 사기 당할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자꾸 투자해달라고 해서 할 데가 없는데 해달라고 해서 이자 많이 달라고 해서 쏘가가지고 준다고 모르고 적기는 적었는데 지금 도저히 지금 안 돼가 다음에 벌면 주겠다 이러니까 판사가 그러네 저기 완전 초보자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부동산 강의하고 이러는 게 모를 리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무죄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무죄 나오면 뭐 어떻게 받아요? 형사상 무죄, 민사상은 돈 다 빼돌리고 없으니까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이 잘난 척하면 판사 앞에서 손해예요. 오히려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면 사회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쏘갔다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잖아요. 오히려 많이 배운 게 불리하더라고요. 재판에는. 자, 47번에 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48번 48번인데요. 1번 등기 없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임대차도 대항력 인정된다. 9억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인정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3번 방해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근데 손해배상액은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낮은 금액이 뭐냐면 새로운 세입자가 지급하려는 권리금하고 현 세입자 권리금 평가액 중에서 낮은 금액 밑줄 치세요.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입니다. 그럼 현 임차인 권리금 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다고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면 높아져요, 낮아져요? 옛날보다 들어올 때보다 높아진다고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바닥 권리금은 거의 고정적입니다. 바닥 권리금은 위치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시설 권리금은 감가상각이 되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줄어들겠죠. 영업 권리금은 영업이 잘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고객이 늘어났고 신용 이런 거 고객 매출이 늘어났으면, 그러니까 매출 전표 이런 거 속이고 이러면 나중에 권리금 많이 못 받아요. 또 판례가 있어요. 매출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막 가짜로 매출 전표 끊어가지고 가족들 카드 가지고 막 끊었어요. 그래서 매출을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권리금 받아먹은 거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어요. 완전 속인 거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또 매출이 많다고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소득세. 매출 없다고 하면 나중에 권리금은 또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자, 4번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라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냐면 시효로 소멸한다. 3년 암기 프린트 46번에 있습니다. 46번에 몇 번에 있나요? 46번에 13번 밑줄 치내세요. 46번에 13번 46번에 13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1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답 4번입니다. 5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 주인이 저 사람 옷 입은 거 보니까 월세 안 낼 것 같다 하면 현 세입자가 아닙니다. 월세 잘 낼 수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 쉬운 일이 아니죠.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자, 다음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여기도 민사특별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되는데요. 자, 227페이지. 지금 이게 둘 다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민법하고 똑같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나옵니다. 어렵죠? 자, 그러면 그 문제가 227페이지 A 주식에서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갑과 명신탁 계약증을 맺고 갑은 개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병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여 갑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현실적으로 저도 이거 많이 봤습니다. 지금 미아리에 롯데백화점 짓는 거 보니까 롯데백화점이 땅 사겠다고 하면 소문 나버리면 백화점 짓는다고 하면 판다 하겠어요? 안 판다 하겠어요?
여러 필지를 사내야 된다고. 10필지 넘게. 그럼 안 판다고 한다고요. 돈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그 임원들 롯데백화점 임원들 명의로 개인 명의로 사는 거예요. 다 사가지고 다시 이제 롯데백화점 명의로 등기를 다시 넘겨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더라고요. 그 명신탁을 많이 합니다. 그 이 사례는 보면 지금 누굽니까? 갑이 수탁자고 A가 신탁자고 을이 매도인이네요. 이게 A 명신탁자고 명의를 맡기는 사람 수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 등기 명의 받을 숫자 수탁자고요. 이게 매도인입니다. 소위 계약명신탁입니다. 계약명신탁에서 명신탁의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은 원래 무효인데 다만 계약 한쪽 당사자가 명의수탁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명신탁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하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선의라고 봐야 되겠죠. 매도인이 지금 급해서 저도 몇 번 팔아봤지만 부동산을 팔면 판 사람 하는 게 왜 팔았어요? 제가 막 대출에 시달리고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이자 내는 거 힘들고 이러니까 판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막 빨리 팔고 싶어요. 그런데 배수인 돈 가져왔는데 너 어느 놈한테 받았냐? 네가 돈 벌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따지고 물어요? 안 물어요? 현실적으로? 안 물으니까 흔히 모릅니다. 알면 골치 아파요. 모르는 게 나아요. 선이면 유효합니다. 그리고 제3자 정이 있다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유효하죠. 악의 제3자라도. 그리고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무효니까 해지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해지는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의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입니다. 그래서 단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부당이득금은 지금 MB 도곡동 MB 천암 땅이 20억에 사가지고 포스코에 200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대준돈 20억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 할 수 있다. 판례는 1995년 7월 1일 실명법 제정 전에 명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자체를, 이 법 시행 이후에 명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가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의 명신탁 약정을 알게 되었다면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 아니고 갑입니다. 갑. 악의인 경우 처음부터 계약 체결 당시 악이면 무효지만 무효면 우리 갑을 잘못 적었나? 알게 되었다면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병이 아니고 병은 누구지? 이 사람이 을이 아니고 병인가? 제가 잘못 적었나 보네. 이게 을이 아니고 병이죠. 이 사람 을은 어디 있어요? 그럼 을은 중개했어요? 개공. 정도 없네. 정도 없나 보다. 정 있네. 4번에 왜 없어요? 4번에 있네요. 정 제3자를 보통 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갑을병정 이거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계약 체결 당시 알았다면 무효인데 등기할 때 알은 거는 계약 체결 당시는 몰랐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수탁자 갑이 소유자가 된다고요. 매도인 병이 소유자가 아니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약명신탁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게 등기명신탁이네요. 2번은 등기명신탁. 자, 등기명신탁인데 등기명신탁 갑이 신탁자고 을이 매도인이고 병이 수탁자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은 유효하죠. 갑하고라고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을에서 바로 병으로 등기를 넘기게 되면 소위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갑이 신탁자입니다. 갑이 신탁자.
병이 수탁자죠. 병이 수탁자. 여기 앞에서는 병이 매도인이고 이거는 을이 매도인이네요. 파는 사람. 그렇죠. 그 가벌병 중에서 그거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아니죠 이거. 명신탁의 약정 무효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무효고 그리고 그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무효인 등기를 을이 말소하거나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갑이 을을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고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의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등기 명신탁에서도 역시 횡령죄는 이제 절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갑과 병 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명신탁 약정 및 등기는 유효하다 했는데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죠. 근데 종교단체가 아니고 이게 누구라고 해서 친구인가? 친구 사이에는 무효죠. 친구 사이에는 무효입니다. 배우자,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사실혼도 보호된다고 했고요. 미연,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이자간 명의신탁에서도 양자간, 이자간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에서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 걸로 올해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2월 28일인가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횡령죄 이제 성립하는 경우 없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갑은 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리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인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이 누구의 병? 수탁자. 수탁자 소유권 취득 못하지. 무효니까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어, 52번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대신 맡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아파트를 명의신탁받은 자가 명의신탁을 통해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게 2월 18일 올해 2월 18일 이자간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1번 같은 거는 아직까지 민법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개실무에는 나왔습니다. 명의신탁자, 그 다음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그리고 거의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신탁,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종중, 종교단체, 배우자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멘탈의 제한을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명의신탁 약정 유효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은 실명 등기 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실명 등기를 해도 과징금 부과합니다. 과징금은 100분의 30이 고정금액이 아니라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고정금액이 아니라 범위 안에서 부과하는데 과징금은 실명 등기를 해도 명의신탁자는 과징금 부과합니다.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도. 근데 과징금 부과받고 나서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이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부과하죠.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하면 부과를 안 하는데 과징금은 이행을 해도 실명 등기해도 과징금 부과합니다. 어차피 명의신탁을 한번 했으면. 답 3번입니다. 이행강제금 공법에서 이행강제금이 25%로 바뀌었다고 했죠.
공법 농지법에서 공법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건축법도 있으니까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분이 다른 학원에서 질문하던데 공법 선생님은 처분 의무기간 1년 줘야 된다고 했는데 너는 1년 안 주고 바로 처분 명령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던데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지난주 말했죠. 처음부터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바로 처분 명령할 수 있다고요. 근데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적법하게 받았어요. 근데 추후 농사를 짓지 않는 게 인정이 되면 적발되면 그때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주고 농지법에 보면 지금 현재 8가지 농지 처분 사유가 있어요. 8가지. 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년간 처분 의무기간 주죠. 근데 LH 시형 광명 신도시 예정지역에 처음부터 농사 지을 게 아니라 그거 보상금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 경우 1년 의무기간을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1년 지나서 처분 명령하고 그러면 1년 6개월 후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빨리 수용해가지고 신도시 해야 되는데 수용 보상금 다 받아 챙겨버리고 끝나고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받으면 처분 의무기간 안 주고 곧바로 처분 명령할 수 있다고요. 지금 어제 막 뉴스 어디 무슨 국회의원 아버지 세종시에 80 넘은 분이 3,000평 10,000제곱미터 넘게 8억 주고 샀다가 지금 30억이래요 시세가. 그 지금 농지법 위반으로 의심된다. 그 농사 안 지을 근데 80 넘은 사람이 똑똑하더라고요. 벌써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했더라고요.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 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한다는 거. 원래 농사 짓든지 안 지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하면 소유할 수 있죠. 연세가 80 넘으신 분이 아니 시켰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건 수사해봐야 알지.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딸이 대통령 후보까지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나는 임차인이다 하면서 뭐 연설도 멋지게 해가지고 집 없다 소리는 안 했어요. 집 2개 있고 자기는 임차인이었어요. 집 하나도 없고 무주택 임차인이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냥 나는 임차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집은 2채 있었어요. 그 임차인일 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집 여러 개 있어도 새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고현정 씨도 새 사는데 뭐 20억 넘는 거 그래 마을에. 자 어쨌든 이게 농지법은 걸고 넘어지면 뭐 농지법 거의 위반. 지금 우리나라 농지가 자경 실제 농사 짓는 사람보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비율이 더 높대요. 58%가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대요. 원래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52번에 답 2번이고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 농지법 하나 더 하면 25%인데 그 감정가격,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금액이죠. 큰 금액이죠. 오늘 권리금 손해배상은 낮은 금액이었죠. 높은 금액인지 낮은 금액인지 그 이행강제금 25% 농지법 1년에 25%씩 부과한다. 한 번씩 부과한다.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8월 17일부로 개정됐으니까 뭐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해서 한 문제만 건지면 큰 수학이에요. 많은 욕심 내지 말고요. 한 문제만 맞추면 큰 수학을 넣는 것이다.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부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31 경매, 공매, 매수 신청 내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빨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